2025년 12월 9일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반복된 독도 영토 망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단 48시간 만에 전 세계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더 이상 일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안보정보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새벽 5시 워싱턴 국무부 상황실은 느슨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중앙 대형 스크린에 뜬 장면을 본 순간 그 모든 평온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4척이 독도 방향으로 일제히 궤도를 꺾고 있었거든요. 붉은 점들이 동해 한복판에서 하나의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화살이 관역을 겨누는 것 같았어요. 함정들의 속도도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이건 일상적인 훈련이 아니었어요. 동계 경계 훈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야간 담당 분석관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이 사실상 정치적 압박임을 직감했어요. 12월 중순,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움직임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시기를 선택한 거죠. 상황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느긋하게 앉아있던 직원들이 모니터 앞으로 몰려들었고 전화벨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도쿄 대사관에 연락을 시도했고 다른 누군가는 서울 쪽 상황을 확인하려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상황판 한국 섹션에는 대응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즉각 외교부 성명이나 항의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식 성명도 군사 대응도 전혀 없습니다.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독도 문제에서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지난달 일본이 제출한 감시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완벽했어요. 너무나 완벽했어요. 그래프, 데이터 분석, 위성 사진까지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문 디자이너가 만든 것처럼 말이죠. 이번엔 한국이 밀리는 국면일 수도 있겠다라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자료는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느낀 직감이었습니다. 그때 제 컴퓨터 모니터에 새로운 데이터 패키지가 도착했습니다. 인공위성이 실시간으로 포착한 동해 상황이었어요. 일본이 지난주 보고한 감시 범위와 현재 위성이 실측한 값을 비교해보니 미세하게 엇갈리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차이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 데이터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시 각도, 레이더 범위, 탐지 정확도. 모든 걸 교차 확인해봤어요. 그러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제공한 정보에는 미묘한 공백들이 있었어요. 마치 퍼즐에서 몇 조각이 빠진 것처럼 말이죠. 뭔가 숨겨진 게 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연말에 평온이 깨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온 비공식 연락이었어요. 발신자는 윤서현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미국 측 전문가의 현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내일 오후 출국편으로 부탁드립니다. 짧고 간결한 메시지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어요. 한국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겉보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긴급회의실로 들어서자 상관인 제임스 부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일본 함정들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고 각국 언론 헤드라인들이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에단, 일본이 제시한 자료들을 어떻게 보나? 부장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의 자료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거든요. 정교합니다. 매우 체계적으로 작성되었고 데이터의 일관성도 높습니다.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법률 고문인 마가렛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정교하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그 한마디가 회의실 분위기를 조용히 갈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마가렛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국제분쟁 사례들을 검토해 본 결과 가장 그럴듯한 문서들이 오히려 가장 많은 조작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짜 증거는 대개 불완전하고 거칠어요. 완벽함 자체가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침묵하는 이유도 추적해봐야겠군. 에단,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게. 한국으로 말입니까? 그렇다. 한국이 말이 없을 땐 대개 말할 준비가 끝났을 때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파악해야 해.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두 가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한쪽에는 연말의 동맹 갈등은 최악이라고 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신뢰 확인 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줄타기를 해야 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자료의 완벽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일본의 보고서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깔끔한 차트, 정확한 수치, 논리적인 결론. 모든 게 설득력 있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마가렛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진짜 증거는 대개 불완전하고 거칠다. 그렇다면 일본 자료의 완벽함은 오히려 인위적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부장관님, 한국에서 뭘 확인해야 할까요? 일단 그들이 왜 조용한지부터 알아봐. 그리고 부장관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실제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해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회의가 끝나갈 무렵 부장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에단, 기억해. 진실은 문서의 글자에 있는 게 아니야. 문서에서 지워진 흔적, 말하지 않은 부분, 그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법이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는 작은 모순을 주의 깊게 봐야 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완성된 보고서만 보려고 했구나. 그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무엇이 감춰졌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일본이 제출한 자료들을 다시 떠올려봤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빈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실제 감시 작업에서는 기술적 한계나 기상 조건 때문에 공백이 생기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출발은 내일 오후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부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신중하게 행동하되 진실을 놓치지는 마. 우리의 판단이 향후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검증하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진실은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 뒤에 남은 흔적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마가렛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행 항공편 예약 확인 메시지가 제 휴대폰에 도착했습니다. 12월 1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겨울 공기가 제 얼굴을 매섭게 스쳤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한 여성이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단 밀러 분석관님이시죠? 그녀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외교부 전략안보협력관 윤서현입니다. 윤서현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절제된 옷차림,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공항에서 직접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지만 그녀는 형식적인 환영 인사 대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뭘 말이죠? 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 주차장에서 그녀의 차에 올랐을 때 저는 우리가 서울 시내로 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고속도로 표지판을 보니 동해 방향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동해입니다. 거기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하늘과 회색빛 들판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차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언론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일본 함정 추가 전개 확인. 한국 정부 침묵 지속. 이유는? 독도 주변 긴장 고조. 저는 참다 못해 다시 물었습니다. 왜 대응하지 않는 거죠? 일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한국 정부는 왜 조용한 겁니까? 윤서연은 고개만 살짝 돌려 저를 바라보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우린 이미 대응 중입니다.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는 경고처럼 들렸어요. 마치 당신이 모르는 게 있다는 뜻처럼 말이죠. 대응 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보시면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질문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윤서연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 속에서 저는 묘한 확신을 느꼈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현장 확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상황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의 완벽한 자료들, 한국의 이상한 침묵, 그리고 미묘하게 엇갈리는 데이터들.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연결되지 않은 채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었어요. 일본이 제출한 감시 자료들을 보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윤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말했어요. 완벽하더군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 한마디에서 저는 뭔가 중요한 단서를 느꼈습니다. 한국 측도 일본 자료의 완벽함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느낀 위화감이 틀리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래서 저를 부른 건가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윤서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시험이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그리고 미국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려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믿을 만한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는 동안 저는 워싱턴에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재 동해로 이동 중. 한국 측이 준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음. 추후 보고 예정. 다시 차에 올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윤서현이 처음으로 긴 말을 했습니다. 에단 분석관님, 저희가 준비한 걸 보신 후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 제 믿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차창 너머로 동해의 수평선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운명을 바꿀 진실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군사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검문소를 몇 차례 통과한 후 우리는 해안가 언덕에 자리 잡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해군 통합감시센터입니다. 윤서현이 간단히 설명했어요. 건물 외관은 평범한 사무동 같았지만 내부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안 절차만 해도 3단계를 거쳐야 했어요. 지문 인식, 신분 확인, 그리고 방문 목적 등록까지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을 때 저는 이곳이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하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윤서현이 물었습니다. 뭘 위해서 말이죠?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두터운 금속문이 열리자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벽면 가득한 대형 모니터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그런데 그 화면들에 떠 있는 건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어요. 독도 반경 50km 해역의 해상 수중, 공중 표적들이 3차원으로 겹쳐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붉은 점 4개가 일본 함정으로 라벨링되어 있었고 각각의 위치, 속도, 방향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시간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의 상황입니다. 최도윤 대령이 나타나 답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전형적인 군인 체격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 대령이 마우스를 움직이자 화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일본 함정 중 하나를 클릭하니 세부 정보가 즉시 떴어요. 함정 종류, 배수량, 승조원 수는 물론이고 엔진 회전수, 레이더 가동 상태, 심지어 통신 패턴까지 모든 게 표시되었습니다. 엔진 점화 순간부터 잡힙니다. 최 대령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미국의 최첨단 감시 시스템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정밀도의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해상도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는 건 한국의 감시 능력이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의미였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해저 음향 센서 네트워크, 위성 통신망, 레이더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최 대령이 다른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독도 주변은 우리에게 투명한 바다입니다. 그런데 최 대령이 다음에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이 말하는 독자 감시 능력. 그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핵심 데이터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나간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완벽한 자료들, 미묘한 데이터 불일치, 그리고 한국의 이상한 침묵.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잠깐, 그럼 일본이 우리에게 제출한 감시 보고서는 상당 부분이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윤서현이 대답했어요. 물론 그들은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죠. 저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독자적인 감시 능력을 바탕으로 독도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한국의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었다니요. 화면을 다시 보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일본 함정들은 한국의 감시망 속에서 완전히 노출된 채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유리병 속의 개미들 같았습니다. 그럼 한국이 침묵한 이유는 상대방의 거짓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 대령이 말했어요. 성급하게 반박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준비하는 게 낫죠.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능이나 당황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스스로 거짓말의 늪에 빠져들도록 시간을 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모든 걸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윤서현과 최 대령이 서로를 바라본 후 윤서현이 대답했어요. 국제회의에서 당신의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정한 분석관으로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저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동맹의 편의를 위해 진실을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할 것인지 말이죠. 모니터 속 붉은 점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점들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보였어요.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책상에 노트북과 메모들을 펼쳐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일본이 배포한 자료의 그래프들, 한국감시센터에서 확인한 실측 데이터, 그리고 윤서현이 건넨 원본 문서 목록들이 책상 위에서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직소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퍼즐이 완성될수록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만약 일본이 수십 년간 데이터 의존 사실을 숨겼다면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심각한 동맹 신뢰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일본의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판단들, 그것들이 모두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워싱턴에서는 정치적으로 안전한 표현을 원할 겁니다. 양측 주장을 균형 있게 검토한 결과 같은 외교적 수사로 포장해서 말이죠. 그러면 제 경력에도 문제가 없을 테고 동맹 관계에 불필요한 파장도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감시센터에서 본 붉은 점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정보들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일본 함정들이 한국의 감시망 안에서 완전히 노출된 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일본이 그동안 독자적이라고 주장해온 감시 능력의 상당 부분이 한국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휴대폰을 들고 워싱턴의 제임스 부장관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손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에 새로운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여전히 한국 침묵 무기력 프레임으로 보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일본 함정 전개에도 대응 없어. 독도 주변 긴장 고조, 한국 정부 속수무책. 일본의 압도적 감시 능력 앞에 선 한국.
이런 헤드라인들을 보니 답답했습니다. 기자들은 진실의 절반도 모르면서 추측으로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동맹을 지킬 것인가, 진실을 지킬 것인가? 동맹을 지킨다는 건 일본의 체면을 살려주는 거였어요. 설령 그들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것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거죠. 미일 동맹, 한미 동맹, 그리고 삼각 안보 체제를 위해서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지킨다는 건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는 거였어요. 일본이 감시 능력을 과장했다는 것, 한국의 데이터에 의존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실제 능력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거였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내일 오전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협의체 긴급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미국의 공식 분석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해야 했어요. 커피를 한 잔 더 내려 마시며 저는 다시 한번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일본 데이터의 미세한 오차들, 한국 감시 시스템의 정밀도, 그리고 윤서현이 보여준 원본 기록들의 연속성.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방향이 정치적으로 편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윤서현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당신의 객관적인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압박을 받으시더라도 사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한국 측이 저에게 특별한 편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객관성을 당부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중립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분석관으로서의 기본 의무라는 걸 깨달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예비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현지 조사 결과 동해 지역 감시 능력에 관한 기존 평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제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12월 19일 아침 서울국제협의체 회의장 입구에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높은 유리문 너머로 각국 대표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저는 안전한 거리에서 상황을 관찰하는 분석관이 아니라 사건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긴장되시나요? 윤서현이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보고서로만 영향을 미치던 제가 이제는 공개된 자리에서 직접 증언해야 하니까요.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니 분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연말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각국 외교관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통역 부스에서는 이미 장비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한쪽에 대형 장비들과 스크린을 이미 설치해 놓은 상태였어요. 3D 프로젝터, 레이저 포인터, 심지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까지. 마치 중요한 제품 발표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한국 측은 대조적으로 간소했어요. 작은 테이블 하나에 얇은 문서 몇 권과 노트북 한 대만 놓여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일본 쪽이 훨씬 준비가 잘 된 것 같았어요. 윤서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정치가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그 말이 제게 깊이 와닿았어요. 정치라는 건 타협과 절충의 영역이지만 기록은 달랐습니다. 기록은 있거나 없거나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그 둘 중 하나였어요. 제 명패가 놓인 자리로 향하면서 저는 지난 이틀간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사실 확인차 한국에 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어요. 의장석에서 사회를 맡은 싱가포르 대사가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긴급히 소집된 이번 회의는 독도 주변 해상에서 발생한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 앉으면서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 앞에 놓인 물컵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먼저 일본 측의 입장 발표를 듣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리더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일어났어요. 그는 50대 후반의 베테랑 외교관으로 완벽한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매우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타케시마. 그가 독도를 일본식 명칭으로 부르는 순간 회의장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한국 측 대표들은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었지만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최신 감시 시스템이 포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의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일본 측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회의는 단순한 외교적 의례가 아니라 진짜 전쟁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총알 대신 자료를, 폭탄 대신 논리를 사용하는 전쟁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중립을 가장한 침묵 뒤에 숨을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것들, 확인한 사실들에 대해 증언해야 했습니다. 윤서현이 살짝 제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격려와 신뢰를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제 내적 여정은 회피에서 개입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어요. 관찰자에서 행위자로, 방관자에서 증인으로 말입니다. 회의장 한가운데서 일본의 프레젠테이션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와 그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일 각오 말입니다. 바로 그때 일본 대표의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 전날 밤 윤서현은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국방기록 보존관이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그곳은 조용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 오자고 하신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일 증언할 때 필요한 맥락을 이해하시길 바래서입니다. 윤서현이 건물 입구에서 보안카드를 찍으며 답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차분한 조명 아래 수십 년치 군사외교 기록들이 온습도 완벽 관리 하에 보관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가마다 연도별, 주제별로 세심하게 분류된 문서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우리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의 문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기록들을 왜 보관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우린 이 기록들을 이기기 위해 모은 게 아닙니다. 잊지 않기 위해 모았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승부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기억을 위한 보존이라니. 서구의 기록 관리와는 철학 자체가 달랐습니다. 무심코 돌아다니다가 저는 1950년대 미군 관련 기록 서가에 시선을 두게 되었어요.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작전 기록들, 물자 지원 내역, 심지어 개별 미군 부대의 활동 보고서까지 세세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보관하시는군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함께했던 나라들의 기억도 소중히 여기죠. 언젠가 누군가가 확인하러 올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일방적인 의존이나 이용이 아니라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고 기억하는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다른 서가로 이동하면서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독도 관련 기록만 해도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자료가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까지 말이죠. 윤서현이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감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제법 전문가든 역사학자든 누구든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어요. 저는 그 투명성에 놀랐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감한 기록은 기밀로 분류하거나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물론 모든 기록이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누가 와서 확인해도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이 공간에서 저는 본선 회의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신뢰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천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둘러본 후 윤서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어요. 에단 분석관님, 우린 언젠가 누군가가 확인하러 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준비해 왔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말이죠. 보존관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이라는 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수십 년간 해온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윤서현이 말했어요. 내일 일본 측에서 상당히 화려한 발표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겁니다. 기록으로 말이죠. 그 밤,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들은 승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위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결국은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바로 그 확신이 제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일본 대표단의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3차원 지도가 나타나며 동해 전체가 입체적으로 구현되었어요. 마치 영화관에서 블록버스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첨단 기술로 수집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케시마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측 발표자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레이저 포인터가 화면을 가리키며 애니메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성 궤도에서 찍은 고화질 영상들이 연달아 나타났고 각종 그래프와 차트들이 매끄럽게 전환되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독자적 해양 감시 시스템 MSDS로 수집한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레이더 맵이 떴어요. 24시간 연속 감시를 통해 이 해역의 모든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미국 대표단의 일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처음엔 그 완성도에 감탄했어요. 정말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였거든요. 이 3D 시뮬레이션은 지난 6개월간의 해상 교통 패턴을 보여줍니다. 화면 속에서 수백 개의 배들이 마치 반딧불이처럼 움직였어요. 보시다시피 이 항로는 역사적으로 일본 어민들이 이용해온 전통적인 경로입니다. 일본 측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데이터 시각화, 인포그래픽, 심지어 홀로그램까지 동원해서 마치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기법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만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의 출처 표기를 자세히 보니 미묘한 문제들이 보였어요. 위성 촬영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았고 감시 공백 구간에 대한 설명이 애매했습니다. 우리의 정밀 레이더는 반경 200km까지 모든 해상 활동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가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저는 한국감시센터에서 본 데이터와 미묘하게 어긋나는 부분들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데이터의 연속성이었습니다. 실제 감시 작업에서는 기상 조건이나 기술적 한계 때문에 불가피한 공백이 생기기 마련인데 일본이 제시한 자료는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수집된 데이터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독점적 해저 음향 감지 네트워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해저 지형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해저 지형의 세부 사항들이 제가 한국에서 본 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너무 일치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청중들은 여전히 화려한 시각 효과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균열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시 정확도 수치, 탐지 범위 계산, 데이터 수집 주기. 모든 게 한국에서 확인한 정보와 미묘하게 다르면서도 구조적으로는 비슷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압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해역에서 한국의 불법 점거를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확신이 점점 과잉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함이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포장이 너무 화려한 선물은 오히려 속이 빈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받겠습니다. 발표자가 여유롭게 말했어요.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약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일본 측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15년 전이면 한국과 일본이 해양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독일 대표도 질문했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은 없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일본 측이 답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우리의 독자적 시스템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화려한 무대는 가장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흔적들이 곧 진실을 드러낼 거라는 걸요. 회의장 분위기가 일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회의장 분위기는 완전히 일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몇몇 국가대표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고 언론석에서는 플래시가 터졌어요. 의장이 다음 순서를 알렸습니다. 이제 한국 측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스크린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터도 레이저 포인터도 그 어떤 첨단 장비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 대표단의 리더인 외교부 차관이 조용히 일어나 얇은 문서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장면이 의도된 대비임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화려한 시각적 쇼와 한국의 절제된 접근법 사이의 극명한 대조 말이에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한국 차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우리는 오늘 화려한 영상이나 그래픽 대신 지워지지 않은 기록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일본 측의 역동적인 프레젠테이션에 익숙해진 청중들에게는 이런 정적이 오히려 새로웠을 겁니다. 한국 측은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근현대 행정문서들을 차례로 제시하며 각각의 출처와 연결관계를 꼼꼼히 설명했어요. 화려한 애니메이션은 없었지만 각 문서의 원본 사진과 번역문이 단순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512년 신라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한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관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것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행사가 시작된 역사적 근거입니다. 저는 한국 측 발표를 들으면서 점점 집중하게 되었어요. 화려함은 없었지만 각 근거들이 서로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체인의 고리들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제40호를 소개하겠습니다. 차관이 한 장의 문서를 들어올렸어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죽도 외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음이라고 명시한 문서입니다. 그 문서가 스크린에 크게 나타나자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저도 그 문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한 공식 문서였거든요. 이 지령에서 죽도 외 일도의 일도는 독도를 가리킵니다. 즉, 일본 정부가 1877년에 이미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급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 측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고 각국 대표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이런 원본 기록들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시각적 효과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기록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화려한 주장과 멋진 그래픽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은 진실이 무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급히 동료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태정관 지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문서는 일본이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자국의 공식 기록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속된 실효적 지배의 기록들도 함께 제시합니다. 한국 차관이 또 다른 문서철을 펼쳤어요. 경비대 근무일지, 기상관측 기록, 등대관리 대장. 7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작성된 기록들입니다. 회의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했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전세가 뒤바뀌었고 내적으로는 제가 진실편에 섰다는 자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망설임 없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공정한 분석관으로서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증언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일본 측의 격렬한 반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휴식 일본 측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회의장 분위기는 완전히 일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몇몇 국가대표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고 언론석에서는 플래시가 터졌어요. 의장이 다음 순서를 알렸습니다.
이제 한국 측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스크린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터도 레이저 포인터도 그 어떤 첨단 장비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 대표단의 리더인 외교부 차관이 조용히 일어나 얇은 문서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장면이 의도된 대비임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화려한 시각적 쇼와 한국의 절제된 접근법 사이의 극명한 대조 말이에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한국 차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우리는 오늘 화려한 영상이나 그래픽 대신 지워지지 않은 기록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일본 측의 역동적인 프레젠테이션에 익숙해진 청중들에게는 이런 정적이 오히려 새로웠을 겁니다. 한국 측은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근현대 행정문서들을 차례로 제시하며 각각의 출처와 연결관계를 꼼꼼히 설명했어요. 화려한 애니메이션은 없었지만 각 문서의 원본 사진과 번역문이 단순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512년 신라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한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관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것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행사가 시작된 역사적 근거입니다. 저는 한국 측 발표를 들으면서 점점 집중하게 되었어요. 화려함은 없었지만 각 근거들이 서로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체인의 고리들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제40호를 소개하겠습니다. 차관이 한 장의 문서를 들어올렸어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죽도 외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음이라고 명시한 문서입니다. 그 문서가 스크린에 크게 나타나자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저도 그 문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한 공식 문서였거든요. 이 지령에서 죽도 외 일도의 일도는 독도를 가리킵니다. 즉, 일본 정부가 1877년에 이미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급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 측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고 각국 대표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이런 원본 기록들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시각적 효과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기록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화려한 주장과 멋진 그래픽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은 진실이 무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급히 동료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태정관 지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문서는 일본이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자국의 공식 기록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속된 실효적 지배의 기록들도 함께 제시합니다. 한국 차관이 또 다른 문서철을 펼쳤어요. 경비대 근무일지, 기상관측 기록, 등대 관리 대장. 7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작성된 기록들입니다. 회의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했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전세가 뒤바뀌었고 내적으로는 제가 진실편에 섰다는 자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망설임 없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공정한 분석관으로서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증언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일본 측의 격렬한 반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긴급 뉴스 속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일본 정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면 반박에 나선 거였어요. 총리 관저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태정관 지령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해당 문서의 해석은 완전히 잘못되었으며 우리의 감시 자료는 모두 독자적 체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 뉴스가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중계되자 분위기가 또 한 번 요동쳤어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전면 대응에 나선 겁니다. 단순한 외교적 이견이 아니라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동북아 외교 불확실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일본과 한국 관련 주식을 대거 매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엔화와 원화가 동시에 급락했고 아시아 증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싱가포르 의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는 더 직접적인 압박이 들어왔어요. 제 휴대폰에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에단,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어. 보고서 제출을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게 어떨까? 급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제가 확인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해. 지금은 진화가 우선이야. 나중에 차분히 정리해도 늦지 않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워싱턴에서는 이미 사건 축소로 방향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동맹 균열을 우려한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한국 측도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윤서현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가에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최도윤 대령은 기술 자료의 공개 수위를 두고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멈춰야 할까요? 윤서현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더 나아가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한국 측에 조언할 입장도 아니었고 미국의 이익도 고려해야 했거든요. 모든 정황이 지금 멈추는 게 현명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장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어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신중한 발언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논의는 별도 채널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영국 대표가 말했어요. 동감입니다. 공개 회의보다는 비공식 협의가 더 효과적일 겁니다. 프랑스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이 장면은 외적으로는 한국이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였어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일본의 전면 반박에 직면하고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 내적 확신이 최저점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감시센터에서 본 명확한 증거들, 일본 데이터의 구조적 문제들, 모든 게 분명했는데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어요. 진실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현실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진실보다 강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결론도 명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저는 혼자 복도로 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평온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예상치 못한 이름이었어요. 발신자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야시 게니치. 일본전 해상자위대 감시전략실장이었어요. 저는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일본의 해양감시 체계를 구축한 핵심 인물 중 하나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밀러 분석관님이시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하야시입니다. 긴급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시죠? 오늘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하야시의 목소리에는 깊은 갈등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한국 데이터에 의존해왔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일본 내부의 직접적인 증언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 15년간 독도 주변 해역 감시의 핵심, 데이터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독자적이라고 주장한 시스템도 실제로는 하야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해저 센서 네트워크 정보 없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즉시 녹음을 시작했고 윤서현과 최도윤에게도 연락을 보냈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정치적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하야시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정부가 완전히 부인하는 걸 보고 양심상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서울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저, 윤서현, 최도윤,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하야시가 긴급 회의를 가졌어요. 하야시는 자신이 직접 관여했던 한일 간 정보 공유 체계의 실상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2010년부터 한국의 해양 감시 데이터가 우리 시스템에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완적인 역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핵심 의존도가 높아졌어요.
최도윤이 자료를 확인하며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인 의존 비율은 어느 정도였나요? 독도 반경 50km 해역의 경우 약 60-70% 정도였습니다. 특히 해저 음향 정보와 수중 탐지는 거의 전적으로 한국 데이터에 의존했어요. 윤서현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 사실을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하야시는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네. 더 이상 거짓말로 양국 관계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침묵은 더 큰 거짓을 돕는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외면한 중립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말이에요. 저는 제 두려움이 사실은 직업적 안전에 대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의 눈치를 보고 경력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고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어요. 에단 분석관님, 윤서현이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에게 특별한 편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만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말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한국 측이 저에게 요구하는 건 편파적 지지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최도윤이 덧붙였어요. 군인으로서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진실을 아는 순간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건 말이에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중간지대에 머물 수는 없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분석관으로서의 기본 의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야시도 용기를 냈어요. 내일 생방송으로 모든 걸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한 일들을 말이에요. 그 밤은 정말 길고 어두웠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각성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저는 자기중심적 고민을 넘어 공동의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두려움이 사명감으로, 회피가 용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워싱턴 백악관에 최종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동해 지역 감시 체계 실태 및 정보 공유 현황에 대한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제가 직접 확인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통합 감시 시스템의 정밀도, 일본 데이터의 구조적 의존성, 그리고 하야시의 증언 요약까지 말이에요. 객관적 사실만을 담았지만 그 자체로 충분히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2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보고서를 검토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보고서를 읽어보셨습니다. 동맹은 신뢰가 전부다라고 하시더군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미국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진실과 신뢰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지 말이에요. 동시에 서울에서는 국방부 브리핑이 예고되었습니다. 최도윤 대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의 해양감시 시스템과 독도, 주변 실시간 추적 현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정말 공개하시는 겁니까? 제가 최 대령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의 기술력과 실효적 지배를 명확히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하야시는 일본 도쿄에서 생방송 출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서 독점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는 모든 질문에 답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외교 군사 언론의 시계가 같은 순간으로 맞춰졌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조율된 교향곡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누군가 지휘한 게 아니라 진실이라는 공통분모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동조였어요. 저는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각국 무관들과 기자들이 가득 찬 가운데 최도윤 대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우리는 독도 주변 해역의 실시간 감시 현황을 공개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국의 통합감시 시스템 화면이 떴어요. 현재 이 순간에도 반경 100km 내의 모든 해상, 수중, 공중 표적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화면 속에서 일본 함정들이 여전히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한국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게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도쿄에서는 하야시의 생방송이 시작되었어요. 제 휴대폰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면서 저는 그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15년간 한일 해양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하야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독도 주변 감시에서 한국 데이터 의존도는 60-70%에 달했습니다. 일본 방송사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그럼 정부가 말하는 독자적 감시 능력은?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해저 음향 정보는 거의 전적으로 한국에 의존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영웅 여정에서 새로운 해법을 안고 귀환하는 지점이라는 걸 말이에요. 외적 전개와 내적 결단이 완전히 합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브리핑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일었어요. 각국 무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고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최도윤 대령이 말했어요. 미국 무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정밀한 감시 시스템을 언제부터 운영해 오신 건가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했고 2015년부터는 현재 수준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측이 주장하는 감시 능력은? 최 대령이 잠시 멈췄다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타국의 능력을 평가할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시스템이 이 해역에서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이라는 건 확신합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워싱턴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에 긴급 브리핑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결단은 혼자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연결될 때 진정한 힘을 가진다는 걸 말이에요. 저와 하야시와 최도윤, 그리고 윤서현이 각자의 위치에서 용기를 냈고 그 용기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도쿄 NHK 스튜디오에서 하야시의 생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구체적인 의존 비율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하야시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답했어요. 독도 반경 50km 해역에서 우리의 감시 공백은 약 30-40%에 달했습니다. 특히 해저 음향 탐지와 수중 추적에서는 한국 데이터 없이는 완전한 감시가 불가능했어요. 그럼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 감시 능력은 사실과 다른 건가요? 과장된 부분이 상당합니다. 물론 우리만의 기술도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 한국과의 정보 공유에 의존해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동시에 서울에서는 한국 국방부의 기술 공개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최도윤 대령이 실시간 추적 화면과 기술 개요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스템은 수상함은 물론 잠수함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3차원 해양 지도가 떴어요. 해저 광케이블 네트워크와 위성통신이 통합되어 있어서 독도 주변은 말 그대로 투명한 바다입니다. 각국 무관들과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혹시 다른 국가와 이런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나요? 프랑스 무관이 질문했습니다. 최 대령이 잠시 멈췄다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는 상호 신뢰에 기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의존은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회의장과 뉴스룸의 공기를 바꿨어요. 더 이상 일본의 반박은 설득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야시의 내부 증언과 한국의 기술 공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진실이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 백악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워싱턴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제 보고서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야 했어요. 에단, 자네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어떤가?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감시 능력은 우리가 평가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포괄적입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 답했어요. 반면 일본이 주장한 독자적 능력에는 상당한 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 신뢰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신중하게 답했어요. 신뢰는 상호 투명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일방적 정보 의존을 숨기면서 독자성을 주장하는 건 건전한 동맹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후 4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는 준비된 발언문을 읽는 대신 즉석에서 말했어요. 동맹은 신뢰가 전부입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에 기반한 관계를 원합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가 질문했어요.
트럼프가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70년 넘게 한국이 관리해온 땅에 대해 추가적인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발언이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이 사실상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한 거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바뀌어 있었어요. 하야시의 증언과 한국의 기술 공개, 그리고 미국의 공식 입장이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진실이 승리한 겁니다. 승리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이었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정치적 압력이 아니라 조용한 사실의 힘으로 판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길고 어려운 여정이 마침내 올바른 결론에 도달했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에요.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독도 경비대를 찾았습니다. 헬기를 타고 동해를 건너는 동안 아래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이 모든 소동이 시작된 곳, 그리고 이제는 평온을 되찾은 그 섬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독도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의외로 조용하다는 거였어요. 파도와 바람은 여전했지만 섬 전체는 고요한 평온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국제적 관심의 중심이었던 곳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김영호 중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38살의 그는 이곳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어요. 건장한 체격에 날씨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담담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셨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김 중대장이 소탈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그냥 평소처럼 일상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안내해준 경비대 시설을 둘러보면서 저는 놀랐어요. 최첨단 감시 장비들과 통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이 전혀 과시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무엇을 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기상 관측, 해상 순찰, 시설 점검. 그리고 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죠. 김 중대장이 두꺼운 일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1954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지를 넘겨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날씨, 해상 상황, 방문자 현황, 시설 관리. 70여 년간 누군가가 매일 이 작은 섬에서 꾸준히 기록을 남겨온 거였어요. 화려한 기술이나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이런 일상의 연속이 진정한 실효적 지배였습니다. 독도 기념석 앞에서 잠시 멈춰섰을 때 저는 이곳에 과장도 연출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저 연속된 기록과 지켜진 시간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멀리 바다 위를 보니 평소와 다름없이 선박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일본 어선들도 보였고 상선들도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의 긴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일상이 돌아와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상이 이어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중대장이 바다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그럼요.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말이에요. 그 말에서 저는 진정한 힘을 느꼈어요. 화려한 무기나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묵묵한 지속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주권 행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비대를 둘러본 후 다시 헬기에 올랐을 때 저는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어요.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운영이다. 헬기가 독도를 떠나면서 저는 창밖으로 섬을 내려다봤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작은 섬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치 수천 년 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처럼 말이에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것은 진실이 항상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며칠 후 워싱턴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제 역할은 단순히 자료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것이라는 확신 말이에요. 독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김영호 중대장과 그의 동료들은 오늘도 일상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켜진다는 것은 계속해 나간다는 뜻이니까요.